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과의 협상을 서두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트위터에 많은 사람이 북한과의 협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물어봤다며 나는 항상 우리는 서두르지 않는다고 대답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이 매우 큰 경제적 성공을 할 훌륭한 잠재력이 있다며 김정은은 누구보다도 그걸 잘 알며 그의 국민을 위해 이를 전적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 위원장과 자신은 잘 지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같은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은 결국 북한이 원하는 대북 제재 완화를 쉽게 풀지 않겠다는 걸 거듭 확인한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미국을 설득하기 위해서 북한이 새로운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김지선 기자입니다. 오랜만에 북한 이슈를 언급한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은 한층 느긋해진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북 제재 틀이 유지되는 한 급한 건 북한이라는 인식이 깔려 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캐나다와의 회담 이후 새삼스레 대북 제재 공조를 강조했습니다. My Canadian counterparts for enforcing all of th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and encouraging other countries to maintain pressure as well. 한층 강경해진 미국의 대북 제재 압박에도 북한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간간히 매체를 통해 미국의 조치를 비난하면서도 개인 논평 형식으로 수위 조절을 하며 대화의 판을 깨지 않으려는 모습입니다. 리용호 외무상이 예정에 없는 방중을 하는 등 제재 완화와 대외적 여건 개선에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해결이 쉽지 않아 고심이 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협상이 장기화되고 제재가 장기화될 시나리오가 전개될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 경우에는 이제 북한 경제가 어떻게 될 건가. 여기서도 해보면은 고난행군 같은 최악의 상황은 나타나지 않더라도 북한이 입을 경제적인 타격은 상당히 커질 수도 있다. 지난 9월 평양 정상회담 이후 정부 안팎에서도 대북 제재 완화 목소리가 커졌지만 양측의 입장차가 큰 데다 국제사회의 대체적인 반응도 부정적이어서 중재도 여의치 않은 상황. 결국 순조로운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를 위해서라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나설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신년사를 통해서 대미 메시지 차원에서 새로운 어떤 협상 프레임을 제시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것이 물론 우리가 예상하는 것 이상의 강경하게 이 협상판을 깨겠다라는 틀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 미국 내 북한 이슈가 핵심에서 멀어질 경우 대북 제재도 하염없이 길어질 수 있어 북한이 조만간 침묵을 깨고 나올지 주목됩니다. YTN 김지선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올 연말 공석이 될 백악관 비서실장 대행으로 믹 멀베인이 백악관 예산국장을 임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예산국장 믹 멀베이니가 존 켈리 장군을 대신할 백악관 비서실장 대행으로 임명될 것이라는 걸 발표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멀베이니는 행정부에 있는 동안 뛰어난 직무 수행을 해왔다며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 그와 새로운 지위에서 함께 일할 것을 고대한다고 썼습니다. 미국에 이어 자국 대사관을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기려던 호주가 이전 계획을 보류했습니다. 호주는 그러나 서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공식 인정했습니다. 김태현 기자입니다. 이스라엘 주재 호주 대사관 이전 문제를 현안으로 만들었던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 수도 시드니에서 가진 연설에서 호주 정부는 서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Australia now recognises West Jerusalem being the seat of the Knesset and many of the institutions of government is the capital of Israel. West Jerusalem is the capital of Israel. 이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공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동예루살렘을 팔레스타인 수도로 인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른바 중동 2국가 해법을 다시 확인한 겁니다. 호주는 그러나 현재 텔아비브에 있는 호주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이전하는 방안은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모리슨 총리는 여건이 될 때 대사관을 서예루살렘으로 옮길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합의가 나오기 전까지 대사관을 옮기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팔레스타인의 거센 반발을 사온 호주 정부의 이스라엘 대사관 이전 계획은 일단 백지화됐습니다. 지난 8월 취임한 모리슨 총리는 자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긴 미국을 뒤따를 수 있음을 시사해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5월 이스라엘 대사관을 이전하자 팔레스타인인들의 항의로 심각한 위혈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아시안 국가들의 월드컵으로 불리는 수즈키컵 결승 2차전이 이제 잠시 뒤 시작합니다. 10년 만에 결승에 도전하고 있는 박항서 감독의 베트남은 응원 열기로 들썩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베트남 하노이에 나가 있는 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양시창 기자, 역시 예상대로 응원 열기가 대단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결전의 시간이 약 30분도 남지 않았는데요. 지금 이곳 분위기 정말 대단합니다. 낮부터 광장을 인파들이 가득 메웠는데요. 지금은 제가 있는 이곳 광장으로 진입하는 큰 대로까지도 응원 행렬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온통 붉은 물결입니다. 제가 입고 있는 이 응원 티셔츠뿐만 아니라 머리에는 붉은 띠까지 두르고 응원 준비를 마쳤습니다. 갈수록 분위기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하노이 시민들은 트럭 뒤에 응원단을 태우고 시내를 돌면서 북을 쳤습니다. 또 우승컵을 차 위에 달고 돌면서 응원 열기를 북돋았습니다.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나팔을 불고 또 얼굴엔 베트남 국기 스티커를 붙이거나 페이스 페인팅을 한 모습입니다. 스즈키컵 아세안 국가들의 월드컵입니다. 베트남은 축구 열기가 원래부터 무척 높습니다. 하지만 월드컵에는 그동안 참여 기회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상 최대 축구 잔치인 스즈키컵에 온 국민이 열광하고 있는 겁니다. 베트남은 10년 만에 결승에 진출해 2008년에 이어 두 번째 우승컵을 노리고 있습니다. 원정 1차전에서 말레이시아와 2대2 무승부를 거두면서 일단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는데요. 원정 다득점 원칙 때문에 오늘 홈에서 0대0 혹은 1대1 무승부만 나와도 베트남이 우승하게 됩니다. 특히 박항서 감독 부임 이후 홈 무패 행진을 벌이고 있는 데다 조별 예선 홈 경기에서 말레이시아를 이미 한 번 이긴 적이 있어서 자신감도 무척 높은 상황입니다. 특히 홈팬들의 열광적인 응원까지 있기 때문에 우승 가능성이 무척 큽니다. 네, 역시 예상대로 응원 열기가 대단한데요. 박항서 감독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현지에서의 인기 실제로 어느 정도인가요? 네, 제가 준비한 게 있습니다. 이 큰 깃발이 보이십니까? 박항서 감독이 가운데 있고요. 또 베트남 국기와 태극기가 나란히 걸려 있습니다. 경기장에서 아주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는 깃발입니다. 경기장 주변을 돌다 보니 박항서 감독의 초상화를 파는 곳도 많이 보였습니다. 베트남 챔피언이라는 글자가 있는 그림인데요. 베트남 국가 영웅들과 나란히 걸려서 판매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박 감독에 대한 시민들의 믿음과 인기가 높은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제가 이 깃발을 들고 돌아다니니까 여기저기서 악수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인기 아이돌 그룹보다 더한 인기를 누리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경기 시작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뜨거운 응원을 등에 업고 박항서 감독이 이끄는 베트남이 말레이시아를 물리치고 우승컵을 차지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경기 뒤 결승전이 끝난 뒤 다시 현지 분위기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베트남 하노이에서 YTN 양시창입니다. 박항서 감독이 이끄는 베트남 축구대표팀이 아세안 국가의 월드컵으로 불리는 스즈키컵 결승에서 말레이시아를 꺾고 10년 만에 대회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베트남은 하노이 미딘 국립경기장에서 열린 결승 2차전 홈경기에서 전반 6분에 터진 아인득의 결승골을 끝까지 지켜내면서 1대0으로 승리했습니다. 결승 1, 2차전 합계 3대2를 기록한 베트남은 이로써 2008년 이 대회 우승 이후 10년 만에 우승컵을 품에 안았고 베트남 전역은 축제의 물결로 뒤덮였습니다. 부임 1년 만에 AFC 23세 이하 경기 준우승과 또 아시안게임 4강에 이어 이번 스즈키컵 우승까지 일궈낸 박항서 매직에 베트남 전역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호주가 서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공식 인정했습니다.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는 오늘 시드니에서 가진 연설에서 호주 정부는 이제 이스라엘 의회와 다수의 정부기관이 있는 서예루살렘을 수도로 인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동시에 모리슨 총리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공존하는 이국가 해법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동예루살렘을 팔레스타인의 수도로 인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현재 텔아비브에 있는 이스라엘 주재 호주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이전하는 방안은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페이스북에서 이용자가 공유하지 않은 사진이 노출되는 보안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페이스북은 현지 시각 14일 이용자가 공유하지 않은 사진을 노출할 수 있는 버그를 확인했다면서 이로 인해 최대 680만 명의 이용자가 사진 노출 피해를 입었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노출은 9월 13일에서 25일까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페이스북의 톰오바 엔지니어링 담당 국장은 페이스북 이용자들에게 사진 노출 사고를 공지하고 어떤 사진들이 노출됐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헬프센터로 안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작업하다 숨진 고 김용균 씨를 추모하기 위한 두 번째 촛불 집회가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렸습니다. 이상순 기자가 보도합니다. 죽음의 사회 구조를 수백 명이 촛불을 들고 광화문에 모였습니다. 24살 청년 김용균 씨의 죽음을 추모하기 위해서입니다. 김 씨는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컨베이어 벨트에 몸이 끼는 끔찍한 사고를 당했습니다. 비정규직 청년 김 씨의 생전 모습과 김 씨의 열악하기 짝이 없고 위험했던 작업 공간이 공개되자 안타까움은 분노가 됐습니다. 비정규직 이제 그만, 비정규직 철폐하자. 하청 노동자만 위험한 일을 하다가 비극까지 떠안는 이른바 죽음의 외주화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았습니다. 사람들이 잊게 되면은 또 이런 일이 계속 반복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말 이번 기회를 어떻게 보면은 좀 문제들을 좀 바로 잡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추모제를 주관한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시민대책위원회 등은 앞으로 계속 전국 곳곳에서 김 씨를 추모하는 집회를 열 계획입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페이스북에서 이용자가 공유하지 않은 사진이 노출되는 보안 사고가 또 발생했습니다. 많게는 680만 명이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수본 기자입니다. 페이스북은 현지 시간 14일 이용자가 공유하지 않은 사진을 노출할 수 있는 버그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페이스북 이용자가 로그인한 뒤 제3자 애플리케이션에 사진 접근을 허용한 경우 페이스북 이용자가 공유하지도 않은 사진이 이들 애플리케이션에 노출됩니다. 이로 인해 최대 680만 명의 이용자가 사진 노출 피해를 입었을 수 있다고 페이스북 측은 밝혔습니다. 이 같은 노출은 지난 9월 13일에서 25일까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페이스북은 버그 문제 자체는 9월 25일 이미 해결했지만 이미 노출된 사진은 별개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용자들에게 사진 노출 사고를 공지하고 어떤 사진들이 노출됐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헬프센터로 안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페이스북은 올해 9월 자사 네트워크상의 심각한 보안 침입이 발견됐다면서 약 5천만 명의 사용자 개인정보가 노출될 위험에 처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영국 데이터 분석 회사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가 8,700만 명의 페이스북 사용자 정보를 도용한 사건이 불거지면서 장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기도 했습니다. YTN 구수볼입니다. 오늘 오전 11시쯤 부산 남우섬 남서쪽 3.7km 해상에서 엔진 고장으로 멈춘 낚시용 모터보트가 파도에 전복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선장 37살 김모 씨 등 3명이 바다에 빠졌지만 근처에 있던 낚싯배가 발견해서 모두 구조했습니다. 부산해경은 구조된 사람들은 다행히 건강에 이상이 없는 상태라며 구조 활동에 나선 낚싯배 선장에게 감사장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주말인 오늘도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관련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검찰은 분식회계 수사의 기초가 될 재무자료 확보와 함께 회계 처리를 둘러싼 내부 의사결정 과정도 함께 살펴볼 방침입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고의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압수수색은 주말에도 계속됐습니다. 삼성 계열사들의 재무 관련 부서와 관련 회계법인 4곳이 주 대상입니다. 여기엔 김태한 삼성 바이오로직스 대표의 사무실 등도 포함됐습니다. 분식 회계 여부를 가릴 재무자료 확보와 더불어 회계 처리를 두고 삼성 내부에서 어떤 보고와 지시가 오갔는지 확인하기 위한 겁니다. 이번 의혹을 둘러싼 삼성의 의사결정 과정은
앞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내부 문건에도 일부 드러났습니다. 문건엔 지난 2015년 7월 주주총회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결정이 통과된 뒤 삼성바이오로직스 평가액을 두고 논의한 정황이 적혔습니다. 또 당시 미래전략실에 이메일을 보내 바이오젠의 콜옵션을 어떻게 평가할지 3가지 방안을 제시한 내용도 있습니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 앞서 금융당국에서 고발하지 않은 3일과 한영 회계법인도 포함했습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뒤 바이오젠 콜옵션 가액을 다시 평가하기 위한 회의 등 삼성과 이들 회계법인 사이의 의사결정 과정을 살펴보기 위한 것이란 관측입니다. 검찰의 이번 압수수색은 컴퓨터 포렌식 등의 작업으로 앞으로도 한동안 진행될 예정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카카오의 카풀 서비스 연기에도 택시업계의 반발이 계속되면서 정부와 여당은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정부가 중재안을 내놓을 예정인데요. 핵심인 카풀 서비스 시간 제한과 택시업계의 처우 개선 문제는 결국 국회 입법을 통해서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최근 잇따른 당정 협의를 통해 택시기사의 분신으로 한층 고조된 카카오 카풀 갈등을 풀 해결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먼저 고질적인 문제였던 산업금 폐지와 일정 수준 이상의 월급 보장 등 택시기사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법도 정비하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이런 여러 가지 전반적인 대책을 세워서 택시 기사들이 현실적으로 급여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는 대책을 세우겠다. 문제는 이런 사항을 제대로 보장하려면 국회 차원의 관련 법 개정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현행법에는 택시기사가 그날 벌어들인 수입을 회사에 전부 주고 월급과 수당을 받도록 하는 대략적인 틀이 있긴 하지만 허점이 많아서 일반 노동자보다 노동시간 축소 인정으로 산업금 납부를 강요받고 장시간 노동에 노출되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에서는 산업금을 완전히 없애고 실제 노동시간에 맞춰 월급과 수당을 주는 내용의 법안을 마련했습니다. 실제 그 법에 의해서 산업금 제도가 폐지되고 월급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장시간 노동을 근절시켜서 일한 만큼 임금을 지불받을 수 있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정부와 여당이 차일피일 미루기만 할 뿐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려는 의지가 없었다고 꼬집으면서 공청회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듣고 현행법에 카풀이 허용된 출퇴근 시간이 탄력근로제 등으로 인해 모호한 만큼 이 부분부터 고치자는 입장입니다. 생존권 문제와 카풀 앱 간의 상충되는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대에 한해서 예외적으로 허용하자고 하는 안을 중심으로 해서 논의해 나간다면 절충점을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 밖에도 택시업계 주장대로 아예 카풀앱 업체의 유상운송 알선 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법안도 이미 제출돼 있습니다. 택시기사의 분신을 계기로 일단 카카오 측은 카풀 서비스를 내년으로 미뤘고 정부는 이르면 다음 주 중재안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하지만 한국식 공유경제라며 카풀 도입을 환영하는 고객과 생존권을 우려해 절대 반대를 고수하고 있는 택시업계 입장 사이에서 정부와 국회가 과연 묘수를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우철입니다. 지난 2달간 자유한국당 인적쇄신 작업을 맡아온 조직강화특별위원회가 물갈이 대상 즉 당협위원장 교체 명단을 오늘 발표했습니다. 현역은 예상보다 많은 21명이 포함됐는데 비박계 좌장격인 김무성 의원, 또 친박계 핵심인 최경환, 홍문종 의원 등도 포함됐습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인적청산 명단을 놓고 휴일에 긴급 소집된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는 파행에 파행을 거듭했습니다. 연이 있습니다. 방금 확인하신 과정을 통해서 이제 의결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건가요? 한번 봅시다. 물갈이 규모를 놓고 3시간 마라톤 회의 끝에 조직강화특별위원회가 추린 명단은 고스란히 비대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총 253개 지역구 가운데 79개가 교체 대상, 예상을 뛰어넘는 21명 현역이 물갈이됩니다. 먼저 친박계에서는 수감 중인 최경환 의원을 필두로 홍문종, 윤상현, 김재원 의원 등 핵심이 대부분 포함됐습니다.
비박계에서도 좌장격인 김무성 의원을 비롯해 권성동, 김용태, 황영철 의원 등 다선들이 집중적으로 지목됐습니다. 조강특위 위원장으로 쇄신 작업에 앞장섰던 김용태 사무총장도 국정농단 국면에서 선도 탈당한 원죄로 칼날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좀 이따 외부 인사들이 발표하실 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조강특위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네. 여기에 강남의 이종구, 이은재 의원과 대구의 정종섭, 곽상도 의원, 부산의 김정훈, 윤상직 의원 등도 물갈이 대상으로 지목됐습니다. 한국당 전통의 강세 지역에 안주해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조강특위는 앞서 천명한 대로 2016년 공천 파동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지난 지방선거 참패까지 당 몰락 과정에 책임이 있는 인물은 가차없이 지목했습니다. 친박 잔류파와 비박 복당파도 절묘하게 균형을 맞췄습니다. 이 상황에서 당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내가 희생되겠다, 내가 밑거름이 되겠다, 이런 마음을 좀 가져주시면 좋겠고. 조강특위는 다음 달 중순까지 교체 당협의 공개 오디션 등을 통해 젊고 유능한 새 인물을 적극적으로 영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예상을 뛰어넘는 대규모 물갈이에 나경원 원내대표는 강한 유감이라면서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한국당 내에 강력한 후폭풍이 불 것이다, 이런 예상도 나오지만 집단 반발까진 어려울 것이란 분석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만수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당협위원장 교체 안건이 의결된 뒤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정부 여당에 맞선 강력한 대여 투쟁이 필요한데 강한 유감이라면서 구제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의정활동을 통해서 성과를 내실 경우에는 이번에 당협위원장에서 배제되는 것이지만 다음 21대 공천에서는 충분히 그 부분으로 다시 가점을 얻으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강특위 결정을 그대로 따르겠다면서 강력한 쇄신을 강조해온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마음이 아프다고만 짧게 말했습니다. 우선은 오늘 이 너무 참 가슴 아픈 결정을 했기 때문에 우선 좀 추스려야겠어요. 우선 마음을 좀 추스려야겠어요. 청산 대상 의원들을 향한 달래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데 일각에서는 탈당을 포함한 조직적인 반발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당장 일부 친박계 의원들은 조강특위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구색 맞추기 위해서 과거 친박의 희생양이 필요한 거겠죠. 결국 살아있는 과거 친박이 누가 있습니까? 결국은 저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또 3중 처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반면 후폭풍이 크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친박계와 비박계가 고루 섞여 있는 데다 지역도 다양해 21명이 한데 뜻을 모으기 어렵다는 겁니다. 여기에 친박계 핵심 최경환 의원은 수감 중이고 비박계 좌좌 김무성 의원은 총선과 전당대회 불출마를 선언해 개파 간 마땅한 구심점도 없습니다. 인적 청산 대상으로 지목된 의원들이 당의 결정을 따르겠다면서 백의종군 카드를 꺼내들지 아니면 비난 수위를 끌어올리며 탈당 수순을 밟을지 지금으로선 예측이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YTN 이만수입니다. 각종 비위 혐의로 검찰에서 감찰 중인 전직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김태우 수사관이 우윤근 주 러시아 대사의 비리 의혹을 조사하다가 징계를 받았다, 이렇게 주장해서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청와대는 김 수사관의 주장이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하면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임성우 기자입니다.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이었던 김태우 수사관은 지난달 검찰로 복귀해 정식 감찰을 받고 있습니다. 특감반 시절 지인이 연루된 수사 상황을 문의하고 감찰 대상인 정부 부처에 승진 이동을 시도하거나 골프 향응을 수수하는 등 다양한 비위를 저지른 혐의입니다. 이런 김 수사관이 자신의 검찰 복귀는 보복성 징계라고 주장해 또다시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여당의 중진급 인사인 우윤근 주 러시아 대사의 비리 의혹을 조사하다가 청와대에서 쫓겨났다고 일부 언론에 제보한 겁니다. 이에 대해 우 대사는 김 수사관의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검찰이 이미 검증을 다한 사건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청와대도 김 수사관의 주장이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우선 우 대사의 비리 의혹은 3년 전 박근혜 정부 시절 우 대사가 야당 의원이었을 당시 검찰이 조사한 뒤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해 입건하지 않은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지난해 8월 같은 내용의 첩보를 김 수사관이 보고했을 때도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청와대는 설명했습니다. 또 작성한 지 1년이 훌쩍 넘은 첩보 때문에 김 수사관을 감찰반에서 내쫓았다는 건 앞뒤가 전혀 안 맞는 주장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본인이 비위가 있는 것을 감추고 오히려 사건들을 부풀리고 왜곡하고 해서 이렇게 다른 사람의 명예를 가볍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유감이고 거기에 대해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도 미꾸라지 한 마리가 개울물을 온통 흐리고 있다고 강력하게 비판하면서 허위사실 유포 등의 명예훼손에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윤 수석은 또 각종 비위 혐의로 감찰을 받고 있는 김 수사관의 일방적인 주장을 일부 언론이 그대로 받아쓰고 있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으로 촉발된 사법개혁 요구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의견이 국회에 보고됐습니다. 사법행정권을 독점하던 대법원장의 제왕적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내용인데요. 일각에서는 애초 계획보다 후퇴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조성우 기자입니다. 대법원이 국회에 보고한 사법행정 개혁 방안의 핵심은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권한을 쪼개서 나누는 겁니다. 우선 사법농단 사태의 진원지로 지목된 법원 행정처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대신에 사법행정 심의와 의결권은 새로 만들어질 사법행정회의가 넘겨받습니다. 대법원장이 의장을 맡고 법관위원 5명, 법관이 아닌 위원도 5명, 모두 11명으로 꾸려집니다. 사법부 업무 특성을 고려해 대법원장을 포함한 법관위원들을 과반으로 하고 외부 인사들이 견제하는 장치를 마련한 겁니다. 법원 사무처장을 제외한 비법관위원 4명은 대법원장과 국회의장이 추천한 인사들과 법원노조 대표자 등이 참여하는 추천위원회에서 지명합니다. 법원 자체 설문조사에선 판사 절반가량이 법원노조가 참여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으로 나왔지만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사법행정 실무를 맡을 새 조직인 법원 사무처는 법관 아닌 행정 전문가들로 구성하도록 했습니다. 장관급인 법원 사무처장은 법관에서 퇴직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으면 임명될 수 없게 해 회전문 인사를 차단했습니다. 하지만 직제 개편과 예산 확보 문제로 판사들이 사법행정 사무를 맡는 과도기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사법농단의 원인으로 꼽히는 대법원장의 사법행정 총괄 권한은 그대로 남겨두면서 법관 엘리트주의를 벗지 못했다는 비판도 여전합니다. 또 법관 보직 인사는 법관들로만 꾸려진 위원회에 맡기기로 해 애초 사법발전위원회 후속 추진단이 마련한 개혁안에서 후퇴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절차적으로는 국민과 함께 충분히 호흡하지 못했고 내용적으로는 법원만의 관점이 투영돼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대법원장의 제왕적 권한과 법관 중심의 사법행정 탓에 사법농단 사태가 발생했다는 문제의식이 사법부 개혁 논의의 출발점이었습니다. 법원이 어떤 모습으로 과거 잘못을 바로잡아갈지 공은 이제 국회가 넘겨받게 됐습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미국에 이어 자국 대사관을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기려던 호주가 이전 계획을 보류했습니다. 하지만 호주는 서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공식 인정했습니다. 김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스라엘 주재 호주 대사관 이전 문제를 현안으로 만들었던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 수도 시드니에서 가진 연설에서 호주 정부는 서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Australia now recognises West Jerusalem being the seat of the Knesset and many of the institutions of government is the capital of Israel. West Jerusalem is the capital of Israel. 이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공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동예루살렘을 팔레스타인 수도로 인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른바 중동 2국가 해법을 다시 확인한 겁니다. 호주는 그러나 현재 텔아비브에 있는 호주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이전하는 방안은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모리슨 총리는 여건이 될 때 대사관을 서예루살렘으로 옮길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합의가 나오기 전까지 대사관을 옮기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팔레스타인의 거센 반발을 사온 호주 정부의 이스라엘 대사관 이전 계획은 일단 백지화됐습니다. 지난 8월 취임한 모리슨 총리는 자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긴 미국을 뒤따를 수 있음을 시사해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5월 이스라엘 대사관을 이전하자 팔레스타인인들의 항의로 심각한 위혈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여야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방안을 검토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선거제도 개혁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단식과 장외 여론전을 이어가던 야 3당도 농성을 풀기로 했습니다. 먼저 최기성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김관영, 민주평화당 장병환, 정의당 윤소아 원내대표가 한자리에 섰습니다.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한 전격적인 합의 사항을 발표하기 위해서입니다. 5당은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1.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여야는 일단 올해 말로 종료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활동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뿐 아니라 비례대표 확대나 의원 정수 확대 여부 등도 정개특위에서 함께 논의하기로 한 겁니다. 비례대표 확대 및 비례 지역구 의석 비율, 의원 정수, 지역구 의원 선출 방식 등에 대하여 정개특위의 합의에 따른다. 이와 함께 지역구도 완화를 위한 제도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내년 1월 임시국회에서 선거제도 개혁 관련 법안을 합의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석패율제 등 지역구도 완화를 위한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한다. 선거제도 개혁 법안 개정과 동시에 한국당이 주장했던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이른바 원포인트 개헌 논의에 착수하는 데도 뜻을 모았습니다. 기자회견에 앞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도 단식 중이던 바른미래당 손학규, 정의당 이정미 대표를 찾아 국회 합의안을 존중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의원 정수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선거제도 방안은 국회가 합의를 도출해내면 국회의 뜻을 지지하겠다는 의사를 제가 전달드리러 온 겁니다. 국회에서 단식 농성하던 두 대표는 합의문이 발표되면서 열흘째 이어가던 단식을 풀었습니다. 이번 여야 5당의 발표문에는 각 당의 입장이 골고루 담겼지만 전반적으로 모호한 표현의 원칙적인 합의로 평가됩니다. 세부 쟁점 사안을 두고 각 당 간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데다 한 달 남짓한 빠듯한 시간에 성과를 내기 쉽지 않아 험로가 예상됩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네, 지난 2달 동안 자유한국당 인적 쇄신 작업을 맡아왔던 조직강화 특별위원회가 물갈이해야 할 당협위원장 교체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현역 의원은 예상보다 많은 21명이 포함됐는데요. 비박계 자장 격인 김무성 의원과 친박계 핵심 최경환, 홍문종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인적 청산 명단을 놓고 휴일에 긴급 소집된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는 파행에 파행을 거듭했습니다. 연이 있습니다. 방금 확인하신 과정을 통해서 이제 의결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건가요? 한번 봅시다. 물갈이 규모를 놓고 3시간 마라톤 회의 끝에 조직강화특별위원회가 추린 명단은 고스란히 비대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총 253개 지역구 가운데 79개가 교체 대상, 예상을 뛰어넘는 21명 현역이 물갈이됩니다. 먼저 친박계에서는 수감 중인 최경환 의원을 필두로 홍문종, 윤상현, 김재원 의원 등 핵심이 대부분 포함됐습니다. 비박계에서도 좌장격인 김무성 의원을 비롯해 권성동, 김용태, 황영철 의원 등 다선들이 집중적으로 지목됐습니다. 조강특위 위원장으로 쇄신 작업에 앞장섰던 김용태 사무총장도 국정농단 국면에서 선도 탈당한 원죄로 칼날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좀 이따 외부 인사들이 발표하실 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조강특위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네. 여기에 강남의 이종구, 이은재 의원과 대구의 정종섭, 곽상도 의원,
부산의 김정훈, 윤상직 의원 등도 물갈이 대상으로 지목됐습니다. 한국당 전통의 강세 지역에 안주해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조강특위는 앞서 천명한 대로 2016년 공천 파동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지난 지방선거 참패까지 당 몰락 과정에 책임이 있는 인물은 가차없이 지목했습니다. 친박 잔류파와 비박 복당파도 절묘하게 균형을 맞췄습니다. 이 상황에서 당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내가 희생되겠다, 내가 밑거름이 되겠다, 이런 마음을 좀 가져주시면 좋겠고. 조강특위는 다음 달 중순까지 교체 당협의 공개 오디션 등을 통해 젊고 유능한 새 인물을 적극적으로 영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예산안 야합을 통해 단적으로 드러난 구태정치, 낡은 정치의 근원, 바로 승자독식 양당제의 악순환을 이제는 우리 정치사에서 끝장내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 그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국민들이 바라는 국회,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국회를 만들 수 있는 이 골든타임을 넘겨버리면 이제 이 기회는 두 번 다시 오지 않는다. 그래서 나의 단식이 열흘, 20일, 30일 되는 것보다 지난 30년을 기다려왔던 이 세월의 무게를 생각하며 이 싸움을 긍정적으로, 역사상 처음으로 정치판 근본 개혁의 문이 열렸습니다. 특히 5당이 합의했다는 것, 또 청와대가 확인했다는 것, 전적으로 우리 손학규, 이정미 두 지도자의 희생적 실천 덕분입니다.